한국은 실용만 앞세우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있어도 철학은 없다고요. 그런데 제 사위가 사막 한복판에서 보여준 단 한 가지가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죠. 장인의 인생을 바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상원의원이자 환경에너지정책위원회 수석인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케임브리지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7대째 이어온 왕립 귀족 가문 출신이죠. 저는 언제나 사상과 철학 그리고 탄탄한 제도를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론이 현실을 이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한국을 성공한 실용주의 국가로 인정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철학적 깊이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효율성만 쫓는 나라, 그게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었죠. 그리고 그건 제 사위 지우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문 대대로 법조인이나 정치인을 배출했던 저희 집안에서 딸 에밀리가 런던 대학교 유학 온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충격이었어요. 딸을 향한 애틋함이 컸고 자주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해 그 사위에 대한 의심과 편견이 자연스럽게 쌓여갔죠. 매일 밤 서재에 앉아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홀짝이며 소파 옆 테이블에 놓인 딸의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곤 했어요. 사진 속 제 옆에 서 있는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검은 머리의 젊은이. 그는 이동형 친환경 발전 시스템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어요. 정전이 잦았던 한국의 어촌마을 출신이라고 들었죠. 기술자, 저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미세하게 입술이 떨렸어요. 저희 가문에서는 한 번도 손에 기름 묻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비서관 말로는 그가 한국에서 유명한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실리콘밸리를 모방한 동양의 젊은이 정도로만 들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저녁 에밀리 부부가 잠시 영국에 머무르던 중 저를 찾아왔어요. 지우는 밝게 인사했지만 저는 예의는 차리되 냉담하게 대했죠. 차와 스콘을 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흩뿌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영국 날씨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한국도 사계절이 뚜렷해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차분하고 공손했지만 왠지 흔들림 없는 그의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식사 중에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빠, 마침 저희가 사우디 포럼 참석차 가게 됐어요. 아빠도 초청 대상자 명단에 계시던데 가족 일정도 겸해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우디에서 열리는 환경정책 포럼에 초청받았다는 공문을 본 기억이 났어요. 당시엔 중동의 그린워싱 행사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딸과 함께 있을 시간이 생긴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보자. 간 김에 가족여행도 좋지. 제 말에 에밀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에밀리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빠가 먼저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에밀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중동 지역 환경정책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인 사위와 함께 사막으로 가는군.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한 줄로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 지우가 한국 여권을 제시하자 일반 입국자들과 달리 빠르게 통과 안내를 받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입국 게이트 옆에서 대기 중이던 공항 관계자가 지우의 여권을 스캔한 직후 그를 골드 프리패스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심지어 근처에 있던 외신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그의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저는 입국 심사줄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멀찍이 VIP 통로로 사라지는 지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프리패스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VIP 라운지까지 연결되는 거지? 궁금했지만 제 자존심상 물어보진 않았어요. 주변에선 공항 직원들이 사진을 찍으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누군가 그가 이번 기술 세션의 메인 연사라고 수군댔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20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앞엔 여전히 30명 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고 뒤에서는 아이를 둔 가족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죠. 예상치 못한 굴욕감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오자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데 멀찍이 떨어진 VIP 라운지 쪽에서 지우가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포럼 자료를 훑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계셨군요. 차량 도착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공항 밖으로 나가 대기 중이던 호텔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후가 왜 VIP 안내를 받았는지 계속 곱씹었죠. 단순한 기술 전문가라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텐데 그가 이 행사에서 어떤 위치인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무지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 입을 다물었어요. 차량은 사우디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 객실 카드를 건네는 순간 옆에 있던 중동 복장의 남성이 갑자기 지우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박사님, 여기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내일 발표도 꼭 듣겠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창업한 기술자가 어떻게 중동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일상인 듯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모습이 더 의아했어요. 방으로 올라가는 길, 로비 맞은편에 비치된 포럼 공식 프로그램 책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무심코 손에 든 저는 책장을 넘기다가 문득 그 페이지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지후의 이름이 전체 세션 중 첫 번째 키노트 발표자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였지만 분명히 서지후 박사, 미래 에너지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첫 번째 키노트 발표자라니 이건 단순한 참가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공항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기자가 소곤댔던 그 말이요. 지금 VIP 통로 들어간 저 사람 혹시 왕세자급 수행단인가요? 아니요. 한국기술 대표단 중 한 명일 겁니다.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후는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이 포럼의 주요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퍼즐이 완성된 기쁨보다는 퍼즐 바깥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딸이 선택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제 앞에 서 있던 지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요. 저는 책자를 들어 그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지후, 이게 다 뭔가? 첫 번째 키노트 발표라고? 왜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나? 지후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요. 그냥 제가 연구해온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겸손함 속에 감춰진 그의 실력과 위치를 말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그를 대했는지도요. 사막 한복판 뜨거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태양은 머리 위를 내리꽂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건조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현장 견학 일정의 마지막 날, 저를 포함한 자문단 일행은 사우디의 실증 실험 도시 부지를 찾아갔어요. 방문단 전용 차량 3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미래도시 실험장으로 향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완벽한 과학실험장 같았어요.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인공 녹지가 사막 한가운데 있었고 그 사이를 첨단 무인 셔틀카가 오가고 있었죠. 지후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간단한 장비 점검을 시작했어요. 그가 가져온 작은 배낭에서 기기들을 꺼내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니 처음으로 그가 전문가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저는 그런 지후를 지켜보며 더운 날씨에 얼굴을 찌푸리고 말했어요. 이런 날엔 계획보다 그늘이 더 중요해지는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늘에서 구름 한 점이 사라지고 사막 전체가 거대한 오븐처럼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온도계가 섭씨 48도를 가리키며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비 전원 시스템에서 경고 알람이 날카롭게 울렸고 잠시 후 모든 전력 공급 장비가 다운되었습니다. 냉방장치, 정수 시스템, 통신 장비가 동시에 꺼져버렸어요. 주변이 갑자기 고요해졌고 더위만 남았죠. 공기 중의 습도는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마른 사막바람이 두피를 파고들고 피부가 마르는 걸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는 느낌이 순식간에 다가왔고 목 안쪽이 사포처럼 거칠어졌어요. 함께 온 영국 상원 환경위원인 바로우 경이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평소 혈압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저는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깨달았죠. 현장 가이드는 무전기를 붙잡고 구조 요청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전력이 끊기면서 중계 시스템마저 먹통이 된 겁니다. 그가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신호가 약합니다. 위성 간섭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가이드조차 당황하는 상황이었죠.
주변엔 아직 설치 중인 구조물과 장비들만 있었고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조 전원 시스템마저 과열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장 기술자의 보고가 들렸어요. 더위 속에서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 혼란 속에서 지우가 주변 상황을 차분하게 살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천천히 배낭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함보다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고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손에 쥔 정책 보고서를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류는 이미 땀으로 축축해졌고 파란 잉크로 쓴 글씨는 번지기 시작했죠. 보고서 한 페이지마다 공들여 작성한 주석들이 흐릿해지는 걸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계획된 상황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연극이 끝나길 기다리는 배우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정치인의 권위, 이론의 논리, 유럽 중심의 질서.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뜨겁고 고립된 사막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모래먼지가 일고 바로우경이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는 가운데 저는 처음으로 현실에서 무력한 자신을 자각했습니다. 평생 정책과 회의와 문서 속에서 살아왔던 저로선 처음 맞닥뜨리는 종류의 위기였어요. 제 머릿속엔 몇 년 전 테러 위협으로 의회가 봉쇄됐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저 안전요원들의 지시를 따랐을 뿐 스스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우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 그건 단순한 더위나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기대감이었을까요? 지우는 말없이 배낭을 열고 조심스럽게 은색 케이스 하나를 꺼냈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죠. 그 은색 케이스가 열리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케이스 속에는 초소형 수소셀과 접이식 태양광 패널, 그리고 하얀색 미니 정수 모듈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작고 정밀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인 기계와는 전혀 달랐죠. 이건 뭐죠? 옆에서 구급팀장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엔 혼란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설명하듯이요. 사막 대응형 복합 발전 팩입니다. 자체 냉방도 가능하고 공기 중 수분을 모아 정수할 수 있어요. 15분 내외로 평균 기온을 5도 낮출 수 있고 시간당 물 500ml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차분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해졌어요. 아마 평생 안락함 속에서 살아온 제가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지우는 몇 분 만에 패널을 펼쳐 햇빛에 정밀하게 정렬했어요. 그의 손끝은 섬세했고 모든 동작이 계산된 듯 했습니다. 수소셀을 안정화 모듈에 연결한 뒤 작은 냉방 장치를 작동시켰어요. 장치에서 푸른 불빛이 깜박이더니 곧 팬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7분이면 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주변에 미세한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점점 뚜렷한 시원함이 느껴졌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보니 지우가 설치한 장치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작은 기계가 이토록 효과적일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지켜봤어요. 아까까지 숨이 가쁘던 바로우경의 얼굴이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고 붉던 얼굴색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수장치는 공기 중에서 모은 수분을 응축해 차가운 물을 만들어냈어요.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니 점점 컵에 물이 차기 시작했죠. 그 물 한 컵이 바로우경에게 전달되자 그는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물을 들이켰어요. 옆에 있던 중동의 한 관리자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몸짓에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뒤 사우디 현장 책임자가 영어로 속삭였어요. 그의 눈엔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한 명은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구조대가 도착하려면 최소 40분은 걸리는데. 그 말에 주변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는 멀찍이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후의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천천히 머릿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정책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종이 위의 이론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지후는 마지막으로 장비 상태를 점검하더니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미소엔 자부심보다 진정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정전과 물 부족이 일상이던 시골에서 어릴 적부터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15살 때 만든 첫 번째 버전은 이것보다 3배나 컸어요. 그때는 자전거 배터리로 작동했죠. 그 말에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필요와 불편함이 혁신을 낳았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의 이야기에서 발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가 자라온 환경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지우의 등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순간 기술과 이념의 무게가 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이 철학을 이긴 건 처음이군. 제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떨려 있었어요. 그 말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평생 철학과 이론이 현실을 이끈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뜨거운 사막에서 저는 제 신념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서 저는 딸이 선택한 남자를 처음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사우디 국제 테크니컬 컨퍼런스가 열리는 대형 전시홀. 천장을 가득 메운 크리스탈 조명이 한 줄기 햇빛처럼 연단을 비추고 있었어요. 1000석 규모의 컨퍼런스 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입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좌석엔 중동 왕족, 유럽 각국의 기술 참사관, 미국 에너지 연구소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모든 주요 외신 기자들이 첫 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무대를 향해 있었죠. 저는 할당된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어제의 사막 사건은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관심을 끌만한 일이었나 싶었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독일 에너지 장관이 속삭였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서 박사의 발표는 항상 혁신적이더군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지우가 어떤 발표를 할지 그리고 왜 이토록 주목받는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영어와 아랍어를 번갈아가며 말했고 마지막에 서지우 박사를 소개했습니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지우는 검정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앞엔 이름표 대신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지우 최고 기술 책임자. 어제 사막에서 보았던 그 청년은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의 모습으로 자신감 있게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홀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막처럼 생명이 버티기 어려운 땅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빛과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 홀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그 순간 무대 뒤편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며 지우가 전날 사막에서 펼쳤던 시스템의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실증 테스트 어제 현장 촬영 영상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누군가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영상 속에는 태양광 패널이 펼쳐지고 수소셀이 진동을 멈춘 뒤 냉풍이 흐르던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정수기에서 뚝뚝 떨어지던 물방울, 그 물을 마시던 바로우경의 모습까지. 저도 화면 구석에 보였는데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에 수많은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몇몇은 경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메모를 서둘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후는 화면을 바라보다 다시 청중을 향해 말을 이었어요. 기술은 전시용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어머니가 물을 길어오다 쓰러지시던 그 겨울밤부터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때였죠. 그 말에 객석 일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가슴이 묘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후는 계속해서 자신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설명했어요. 모든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의 발표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건 그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인간미였어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이미 인도네시아, 케냐, 몽골의 오지 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력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빛을 밝히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죠. 그의 발표는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꾼 구체적인 사례로 가득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그의 기술로 변화된 마을들의 사진이 스크린에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어두웠던 마을에 불이 켜지고 아이들이 웃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발표가 끝나자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무대로 올라와 지후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왕세자의 얼굴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당신의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존의 철학입니다.
우리 사막도시 프로젝트에 이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맨 뒷줄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제가 설계해온 수많은 정책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엔 기술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항상 법과 제도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지우의 기술은 정책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변 외교관들이 속삭였어요. 리처드 의원님, 저분이 사위분 맞으시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과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묘한 자부심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저 젊은이가 내 사위야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박수는 길게 이어졌어요.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그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딸이 선택한 남자를 단지 출신과 직업만으로 평가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묵직한 후회를 느꼈어요. 제가 기술자라고 업신여겼던 그 청년은 사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였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우에게 몰려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사람들 틈에 끼어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문득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신에 찬 웃음을 지었던 거예요. 아빠, 이번엔 정말 놀라게 될 거예요. 딸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포럼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우디 숙소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런던의 실무진들과 연결을 시작했어요. 영국 의회 사무실에 앉아있는 제 비서관과 환경부 담당자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비서관이 어려운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관님, 영국 상원에서 장관님이 주도하던 탄소 중립 법안이 예산 심의에서 전면 보류됐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년간 공들여 준비한 법안이었는데 이렇게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서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기술적 신뢰 부족과 재정 불안정이 주요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영국 단독으로 진행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왔고요. 화면 속 담당자들의 얼굴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 법안은 영국의 환경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었으니까요.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생각보다 심각한 보고를 더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관님, 프랑스와 독일의 후속 기금도 모두 철회됐습니다. 그들도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금으로선 현실화가 어렵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우디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그 뒤로 펼쳐진 광활한 사막이 보였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를 보며 왜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순간 지우가 어제 발표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 로비에서 지우와 마주쳤어요. 그는 노트북을 들고 업무를 보고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우야, 혹시 사우디 그 환경기금 너랑도 연결돼 있니? 지우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올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이미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전에 담당국장이랑 미팅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같이 가시죠.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자존심, 체면, 그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 말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영국 사우디 기술협력국 회의실에서 지우는 영국 탄소중립법안과 사우디 환경기금의 자금 연계 방안을 설명했어요. 저는 그가 이 미팅을 위해 밤새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모든 수치는 현장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전날 포럼에서 시연했던 기술을 영국의 법안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부분이었죠. 지우는 영국, 사우디, 한국의 3국 협력 모델을 제안했어요. 영국의 정책 프레임워크, 사우디의 자금, 한국의 실증된 기술이 결합된 모델이었죠. 모든 참가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발표를 마치며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주도권을 위한 전략적 동맹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어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서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사우디 측 고위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영국도 실천의 길을 택했군요.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계로 5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좌초 직전이었던 프로젝트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혹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고민하고 노력했던 문제를 지우가 불과 하루 만에 해결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그런 감정보다 안도감과 고마움이 더 컸어요. 미팅 결과가 알려지자 국제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영국 상원의 기후법안을 살리다. 정책 뒤에 숨은 조력자, 4위의 개입으로 획기적 전환점 마련. 3국 협력 모델, 미래환경협약의 새 표준 될 것. 이틀 후 저는 급히 런던으로 돌아와 영국 의회 본회의장에 섰어요. 의원들 앞에서 탄소중립법안의 수정안을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저는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이번 협력은 우리 사위가 조용히 중재한 덕분입니다. 그는 기술만 실천했고 철학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기술 안에 철학이 있었더군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실천이었습니다. 제 말에 본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고 곧 몇몇 의원들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영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한국인 사위를 언급한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환경부 장관이 다가와 물었어요. 그 사위분이 정말 대단한 분 같던데 어떻게 그런 인재를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발견한 게 아닙니다. 제 딸이 발견한 거죠. 저는 그저 늦게 알아봤을 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끔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보기 어려운 법이죠. 지훈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했어요. 런던 사무실에서 법안 후속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물었어요. 다음 단계는 뭐지? 사우디와의 협약 문서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기술의 원천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일정도 빡빡했고 솔직히 말해 아직은 조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기술 협력 때문에 가보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지후와 그의 나라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어렴풋한 존경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영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이 비행기에서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함께 날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 편견, 제 선입견 그리고 어쩌면 제 오만함까지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공항의 빠른 입국 시스템,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안내 로봇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고 미래지향적이었거든요. 특히 입국 심사대에 설치된 첨단 생체인식 시스템은 영국에서도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기술이었습니다. 입국장을 지나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공항만 봐도 나라가 보이는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도 흥미로웠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와 울창한 산이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태양광 패널과 미래지향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빌딩마다 춤추는 듯한 LED 조명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거든요. 다음 날 지우는 가장 먼저 친환경 스마트타운 시범지구를 안내했어요. 한강변 재개발 지구에 위치한 이 지역은 태양광 유리창, 수소 저장소, 자동화된 전력 분산 시스템 등 모든 것이 무공해 자급형 설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시스템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지역은 연간 에너지 자급률이 87%에 달합니다. 나머지는 인근 지역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해결하죠. 지후의 설명을 들으며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어요. 주민들이 작은 공동정원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고 아이들은 태양광 패널 모양의 조형물 아래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기술과 삶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유리 벽면에 뜬 실시간 에너지 순환 모니터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어요. 이 모든 걸 자네가 설계한 건가? 지후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든 사람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이건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의 대답에서 깊은 겸손함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라면 이런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은 분명 자신의 공로를 더 강조했을 텐데 지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기여를 언급했거든요. 이것이 한국의 문화인지 아니면 지우 개인의 성격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점심으로는 한국의 전통 해물파전과 막걸리를 맛봤어요. 처음 마셔보는 막걸리의 독특한 맛에 놀랐지만 해물파전과 함께 먹으니 조화로웠습니다. 식사 중에 지우는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인보다 공동체, 경쟁보다 조화를 중시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창의성이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그동안 아시아 문화에 대해 얼마나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집단주의라는 단어로 단순화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훨씬 다층적이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우는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그들을 만나는 것이 어쩐지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공간, 손수 준비한 식사, 그리고 부모님의 다정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어요. 지우의 아버지는 은퇴한 국어교사셨고 어머니는 동네 병원 간호사로 일하셨다고 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영국 귀족 가문이 저택에서 느끼지 못한 것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손수 만든 불고기, 된장찌개, 겉절이와 잡곡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전통 한식이라고 했는데 각 음식마다 고유한 색과 향,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 입 떠넣고는 잠시 멈춰섰어요. 이거 식당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군요. 지우의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더 드시라고 권했어요. 저는 점점 긴장이 풀리며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날씨, 한국과 영국의 문화 차이, 그리고 제 딸 에밀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사 중 지우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가 전기 없이 자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늘 말했죠. 누군가의 밤이 어둡지 않게 만들고 싶다고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지우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어촌 마을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어요. 특히 겨울에는 며칠씩 정전이 되곤 했죠. 지우는 10살 때 손전등을 개조해서 집안을 밝히는 작은 조명을 만들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지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허술한 것이었어요. 그냥 건전지를 연결한 것뿐인데. 하지만 그의 부모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아들의 재능과 마음씨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그 필요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일 때 더 위대한 발명이 탄생하는 건 아닐까요? 저녁 식사 후 지우 가족은 저를 데리고 근처 서울 밤거리를 산책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았고 혼자 조깅을 하는 여성,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생명력으로 넘쳐났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밤인데도 이렇게 안전하다니 이건 유럽에서도 보기 어려운 풍경이군.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사회는 밤길이 안전해야 한다는데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조명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안전에 대한 철학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라는 단순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기술 뒤에 깊은 사회적 철학과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삼겹살 냄새가 저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지우가 호기심이 가득한 제 얼굴을 보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들러보실래요? 소주 한잔 하시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라면 이런 대중적인 장소보다는 호텔 바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삼겹살 집은 활기찼어요. 직장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벽에는 낯선 한글로 된 메뉴와 영수증들이 붙어 있었고 천장에는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소박한 음식점이 런던에도 많지만 이곳에서 느껴지는 활기와 정겨움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지우와 저, 에밀리는 나란히 고깃집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구웠어요. 지우가 불판에 고기를 놓고 가위로 썰어주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죠. 각자 앞에 소주잔이 놓였고 지우가 먼저 제 잔에 소주를 따랐어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치며 따르는 모습에서 그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죠. 소주잔이 몇 번 오간 뒤 약간의 알코올이 제 긴장을 풀어준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책은 제도 위에서 굴러간다고 믿었네.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아주 작은 다짐이군. 제 목소리는 낮았고 처음으로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에밀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고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 우리는 흔히 기술과 인간성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기술은 가장 인간적인 필요에서 탄생합니다. 제 어머니가 물을 길러 가다 넘어진 그날 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무언가 깊은 진실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날 밤 소박한 삼겹살집에서 나누던 대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화 중 하나로 기억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지우는 저를 그의 스타트업 본사로 안내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업단지에 있는 작지만 세련된 건물이었죠. 직원들은 모두 젊고 활기가 넘쳤으며 한 공간에서 다양한 국적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12개국에서 왔어요. 다양한 문화와 경험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개발된 기술은 다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죠. 연구실을 둘러보며 저는 그의 기술이 단순한 영리 추구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벽에 걸린 세계 지도에는 그들의 기술이 설치된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주로 전력 공급이 어려운 오지 마을들이었거든요. 지후야, 왜 이런 외진 곳에 집중하는 거지? 대도시에 판매하는 게 더 수익성이 높지 않을까? 지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둠은 어디서나 같지만 그 어둠을 경험하는 무게는 다릅니다. 저희 기술이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닿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지우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기술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실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철학은 바로 공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까지 모두 마무리한 후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 상원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환경협력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어요.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웅장한 회의장이 고요한 가운데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의원들과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제 정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완벽하게 준비된 원고와 보고서를 들고 있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종이 한 장도 없이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마이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수출되지만 철학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술 뒤에는 깊은 인간애와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건 긴장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 사우디에서 목격한 기술의 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전에 탄소중립법안이 좌초된 이유는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실증된 기술과 명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이런 확신에 찬 발언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원들은 놀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처음엔 조용했지만 곧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제 제안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영국 한국 공동 스마트 에너지 도시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로 공식 임명됐어요.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5개 도시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런던 타임즈지 일면에는 서지우 박사, 정책과 기술을 연결한 인물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기사는 그가 과학의 철학적 가치를 증명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된 날, 저는 도버 항구 근처 작은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영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한국의 기술이 적용될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어촌 마을이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폭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지우는 그들의 요구에 맞춘 에너지 자급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주민들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들이 함께할 것이고 결국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후의 말에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어요. 젊은이, 이 기술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지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술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대답이 제 마음을 또다시 움직였어요. 정치인으로서 저는 항상 더 큰 그림을 생각했지만 그 그림 속에 있는 개개인의 삶을 때로는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후의 시선은 항상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직전 지후의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가 떠올랐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셨어요. 이건 우리 가족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도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중요한 계약이나 문서에 사인 대신 이걸 찍어요. 리처드 씨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 말에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저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아들은 세상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빛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그 순간을 감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동안 저 멀리서 지우가 어머니에게 건넸던 작은 가방이 떠올랐어요. 지우는 언제나 그 가방을 갖고 다녔죠. 그 가방 안엔 태양광 패널 하나, 접이식 수소셀 하나,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조용한 기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도 바꾸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해안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넓은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성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한 한 청년의 가방 속 태양광판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한국의 조용한 기술과 따뜻한 철학 함께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